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명나라 정치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란했다. 조선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혼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센고쿠 시대가 나타나면서 전국이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혼란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수령이라든지 아니면 신분 간의 이동의 금지와 같은 이런 어떤 조치들을 통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난 이후에 일본 사회를 안정시켜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재작년 1학년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아마 지겨울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다시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일본의 정규 군대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사건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조선을 침략하였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밑주십시다. 영토의 확장이었습니다. 자, 영토 확장은 왜 필요했을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마쿠라 막부의 몰락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무사라는 지위는 상속된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역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식들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분할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사들을 1인당 갖는 토지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자, 따라서 이 무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사들의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새로운 토지를 확보해야 그래야 무사들의 경제적 기반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센고쿠 시대가 끝나면서 일본 내에서는 더 이상 전쟁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외부와의 전쟁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것이 영토 확장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밑줄 칠게요. 무역의 확대예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명나라 이전에는 일본이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일본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명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화주의적인 국제질서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죠? 오직 조공과 그리고 담례의 형식으로만의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전까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하던 것에 대한 욕구가 무척이나 갈망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조선을 정복해서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로도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변해가고 있었던 국제교역의 양상에 일본이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이 조선 침략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이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무슨 말이냐? 일본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전국시대였어요. 그죠?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던 시기였어. 당연히 전국시대 때는 수많은 무사와 군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통일됐어요. 그 많은 무사와 군인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많은 숫자의 무사와 군인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 필요 없어진 무사들을 어떻게 한 것이냐? 조선 땅에다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무사들이 조선으로 건너갔어. 거기서 졌어. 그러면은 더 이상 일본 내에서 먹여 살려야 될 무사들이 없어지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나름대로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겼어? 그래, 그럼 너네 그 조선 땅 차지하고 살아라는 식으로 일본 내에 넘쳐나는 무사들을 조선 땅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죠? 따라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이겨도 좋은 전쟁, 져도 좋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은 머리를 잘 굴린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겨도 좋은 전쟁, 져도 좋은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싸워서 승진을 하고 또 더 많은 영토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무사들의 불만,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시 황제가 중국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거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진시 황제가 전국을 통일한 것은 전국에 걸친 9년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든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에 여전히 각각의 다이묘들이 지방 무사들이 각각의 지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그들로부터 충성을 맹세받았다라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거든요.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자신의 통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무사들, 다이묘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선으로 보냄으로써 지방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 역시 조선의 침략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겨도 좋은 전쟁, 저도 좋은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 네 글자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밑줄칠게요. 뭐요? 정명향도 또는 정명가도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조선 너네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또는 비켜달라라고 하는 게 정명향도 또는 정명가도라고 하는 임진왜란의 명분이었습니다. 자, 조선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어요. 그죠? 이거 어디까지나 전쟁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어요. 그죠? 예상대로 조선은 그런 요구를 거부하였고 예상대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침략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 16만여 명이 조선의 침략을 시작하니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임진왜란 연도 기억해두자 그랬어요. 몇 년이었어요? 저 1592년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조선은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1592년 임진왜란 터지기 전 200년 가까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체계가 굉장히 엉성하였었고요. 실전을 경험한 장군들도 없는 상태였었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죠?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군인들과 조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은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연승을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서울이었던 한성과 임금이었던 선조가 피난간 평양까지 함락이 됩니다. 결국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면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조선 수군이라든지 의병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전라도 지역을 방어하게 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뭐 워낙 많이 배워서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다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임진왜란의 전개에 대해서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도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임진왜란의 시작을 알린 사건은 바로 동래성 전투였죠. 그죠? 지금은 이름이 부산이지만 원래는 동래성이었던 거 알고 있나요? 동래성에 있는 항구의 이름이 부산항이어서 지금은 부산이라고 불리고 있죠. 원래 이 부산의 이름은 동래였어요. 자, 아무튼 이 동래성 전투를 시작으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까지 가는데 일본군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5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일 정도면은요.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심히 걸어가면 한 15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일본군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데 조선 군대의 제대로 된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서 간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까지 진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번 제대로 된 어떤 저항이 있긴 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봤으려나요? 충주전투라고? 조선의 군대를 끌어모아 신립장군이 지휘했던 군대가 문경세제에서 배수진을 치고 적의 군대를 막으려다가 실패했던 게 충주전투였죠. 들어봤나요 이런 거?
네, 그죠. 충주 전투 정도 저항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일본군은 불과 15일 만에 부산에서 한성까지 진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선조가 도망갔던 평양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은 순식간에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선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갈 심산으로 한반도 끝에 있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조선이 이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바로 전라도 곡창지대입니다. 그죠? 원래 일본군의 전쟁 계획은 어떠했느냐? 군대를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육군 넘버 1은 육군 1번은 빠른 속도로 한성을 점령을 해서 조선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육군의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으로 진격을 해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장악함으로써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주전투라고 들어봤나요? 진주대첩? 못 들어봤나요? 김시민 장군과 더불어서 활약했던 의병들의 힘에 입어서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려 했던 일본군의 진격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의 전쟁 계획 세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배를 통해서 빠르게 진격해 나가는 육군에게 식량과 무기, 총알 같은 것들을 공급할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맡기게 되나요? 그렇죠. 이순신 같은 조선 수군의 활약, 한산도 대첩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한산도 대첩 등 조선 수군의 활약에 의해서 육지로 이 육군이 필요로 하는 육지로 진격을 하는 일본 육군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는 계획을 실패로 하게 한 게 조선 수군의 활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전쟁에 필요했던 식량이나 무기 같은 것들을 일본에서 계속해서 직접 공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진격 속도가 늦춰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조선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 힘입어서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임진왜란 터지자마자 조선 정부는 명나라에게 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명나라 사실 조선을 도울 만한 입장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명나라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고 있을 때 조선은 계속해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명나라는 계속해서 그 원군 요청을 거절합니다. 니네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좀 더 힘내. 화이팅! 이런 식으로 거절했어요. 자, 그런데 일본군이 평양성을 지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명나라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평양을 지나게 되면 어디랑 가까워져요?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과 가까운 야오뚱, 요동반도와 가까워지죠. 그죠? 자, 당시 명나라는 야오뚱이 요동반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야오뚱 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상황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야. 다시 말해서 이 야오뚱 반도까지 야오뚱 반도까지 외부의 적이 침략하게 된다면은 수도였던 베이징과의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심각하게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명나라는 외부의 적을 야오뚱 반도 이전에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오뚱 반도를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평양을 지나가게 되자 이제 야오뚱 반도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명나라는 이 전쟁을 우리 땅이 아니라 조선 땅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나라가 이 야오뚱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원군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뿐만 아니라 명나라까지 참전하게 되는 대규모의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정리가 됐죠? 다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지?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명나라의 참전으로 임진왜란은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명나라가 참전했던 명분은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 조선, 조공국을 보호하고 중화주의적인 질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은 현실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다? 맺주십시다. 무엇 때문에 참전했다?
베이징의 울타리 어디? 요동 야오뚱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의 경우에는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평양성 탈환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밀기만 했던 전세가 처음으로 역전하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평양성 탈환이 1593년. 그리고 이제 분필로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1593년 1월달에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밀리기만 했던 조선군이 전세를 역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승리에 도취되었던 명나라 군대가 일본을 얕잡아보고 섣불리 일본군을 공격했다가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명나라의 벽제관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벽제관 전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93년 1월달에 있었던 전투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일본군에게 명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성 탈환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놓치십시다.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우세를 점하지 못하는 전선의 교착 상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한 발 나서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오는 이 치고 빠지고 밀고 당기는 일진일퇴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군이 다시 북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다가 권율 장군에게 막히게 되죠. 그게 바로 이른바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들어봤나요? 1593년 3월에 행주대첩으로 2월이죠. 2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순서를 기억해둬야 돼서 이후에 행주대첩으로 다시 북상하려고 하는 일본군의 진격을 조선 군대가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다시 명나라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한성, 수도인 한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한성 다시 수복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1593년 4월의 일이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조명연합군이 승리를 거뒀다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명나라 군대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행주대첩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성을 수복하는데 이기고 지고 이기고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명나라도 처음에는 일본군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왔었는데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얘네들을 얕잡아 보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을 조선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꽤나 힘든 전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일진일퇴가 거듭되자 일본군의 경우에는요,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후퇴를 하느냐?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명나라는 일본과 무엇을 시도하게 되느냐? 늦추십시다. 전쟁을 그만두기 위한 평화협상, 강화협상을 진행하게 돼요. 자, 일본군이 이후에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하게 되자 명나라는 강화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지? 지금 조선에서 일본 군대가 완전히 물러났나요? 전쟁이 끝났나요? 아니잖아. 아직 일본군이 여기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 일본군이 경상도로 후퇴를 하자 명나라 입장에서는 강화협상을 하게 되었을까? 자, 선생님이 아까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에 참전한 목적은 뭐라 그랬죠? 조선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함이었나요? 아니었어. 어디였냐? 어디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나요? 베이징의 울타리인 야오뚱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일본군이 평양을 넘어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오뚱은 가까우니까 명나라도 위기감을 느꼈어. 그런데 일본군이 지금 어떻게 됐어? 경상도까지 후퇴했잖아요. 그죠? 야오뚱과의 거리가 어때요? 멀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 싸워서 완전히 이기기는 힘들다라고 보았던 거야. 그지? 명나라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러니까 명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과 싸우기 힘들었던 명나라는 강화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죠. 왜?
지금 이 상태에서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강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상도는 일본 땅으로 넘겨준다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조선은 그 사이에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협상의 결과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요구했느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쪽 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이 명나라와의 강화 협상에서 요구했던 게 뭔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었어요. 1번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2번 조선 남부의 사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게 하량 넘겨줄 것. 3번 일본과 명나라의 무역을 재개할 것. 4번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에게 볼모로 보낼 것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명나라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 그지? 특히 어떤 내용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렇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이거 뭐예요? 화범공주 같은 거잖아, 그지? 말하자면, 그지? 이 중국의 한족 왕조가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는 게 이런 화범공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일본군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굴욕적인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리가 전혀 없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은 명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임진왜란을 통해서 직접 부딪히긴 했지만은 당시 어떤 국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명나라에 대한 일본의 어떤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여기 안 나와 있긴 하지만은요, 명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명나라가 일본과 강화 조건으로서 내세웠던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책봉해준다. 그러면서 조공과 책봉의 교역을 허락한다. 끝이었어요. 고작 책봉받고 조공 책봉 무역하려고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 역시 일본이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일본이 명나라를 몰랐던 만큼 명나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협상의 조건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이 두 나라가 제시했던 조건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1597년에 일본이 다시 침략을 전개하게 되니 그게 바로 밑줄 칩시다. 1597년의 정류재란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임진왜란은 그래서 크게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으로 나누어서 보기도 하죠, 그죠? 자, 한성을 수복한 게 언제야? 1593년이네요. 정류재란이 일어난 게 1597년이네요, 그죠? 그래서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부터 1598년까지 대략 한 7년 정도 전개가 되었는데, 사실 초반에 1년, 후반에 1년 빼고 나면은 나머지 중간에 있는 5년 정도는 협상을 하느라고 지루하게 끌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7년 내내 빡세게 전쟁했던 건 아니라는 소리죠. 아무튼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일본의 재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정류재란이 다시 터지게 되었는데요. 1년 뒤에 밑주십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1598년 일본군은 잽싸게 철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임진왜란과 정류재란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하지만 당시 일본군은 나름 열심히 싸웠으면 최소한 경상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와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야. 그런데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명 죽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물론 몇 가지 챙긴 게 있습니다만은 아무 땅도 안 챙기고 전부 다 일본군은 일본으로 철수해버리고 말았을까? 나름 유리했는데, 나름 꽤 열심히 싸웠으면 경상도 정도는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명이 죽었다고 싹 다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그래요. 별로 생각할 만한 생각이 없지, 그지?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시 황제처럼 자기가 직접 전국을 지배하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갖췄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 지방은 역시나 그 지방에 힘 있는 다이묘들이 각각 지배를 하고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받은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것의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조선 침략에 동참했던 무사들의 경우에는요,
일본 각 지역에서 각자 자기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다이묘와 그를 따르는 무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 집을 비워둔 상태로 조선 침략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조선 침략에 동참했던 무사들이 자기의 집을 비워둘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걱정하지 마라. 니네 땅은 내가 그대로 잘 보존해주고 있겠다. 니네 땅 걱정하지 말고 조선에 자신 있게 갔다 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내 땅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켜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선 침략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국 시대 때, 센고쿠 시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힘이 강했던 다이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다이묘였습니다. 자, 나름 넘버 2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전국 시대가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일 조선에 보내고 싶었던 다이묘도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던 것이에요. 자,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몸이 아파서 내 땅이 영지가 바뀌어서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조선에 단 한 명의 군대도 보내지 않고 임진왜란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 조선 침략에 동참한 다이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믿고 자기 땅을 일본에 놔두고 조선에 침략을 했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렸어. 그리고 일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힘이 강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강력한 다이묘가 단 한 명의 군세력도 소모하지 않고 일본 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잽싸게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자기의 땅이 뺏길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싸웠으면 경상도 정도의 땅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라고 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잽싸게 자기의 땅, 일본에 있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외란 후의 동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조선을 보도록 할게요. 조선은요, 성리학적 이념에 따른 질서의 재편이 진행이 됩니다. 전쟁으로 신분 제도라든지 향촌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지러워졌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그것을 다시 성리학적으로 재정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줄 칩시다.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체제는 더욱더 확고해졌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양반 사대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터졌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난을 겪었으면은 당연히 나라를 잘 못 다스린 양반 사대부의 지배체제가 약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다시 확고해졌을까? 자, 이유는요, 첫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 모순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다고 배웠나요? 썩 좋지 못했어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적으로도 농민들의 몰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지? 하지만 그런 잘못이 다 덮일 수 있었어. 누구 덕분에? 일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일본이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전까지 양반 사대부들이 잘못해왔던 정치들을 사람들이 잊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쑥대밭이 되면서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배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조선 양반 사대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회를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질서로 재편하게 됨으로써 전쟁 이전에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 질서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봅시다. 지금까지 조선에게 일본은 뭐 외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었지만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전쟁을 겪게 되면서 일본을 민족의 원수, 국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적개심이 강화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의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나라의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제조 한자로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지 무엇의에 해당하는 뜻이고요. 은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조지은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겠네요.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것을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조지은으로 여김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밑줄 칠게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요. 교과서 93페이지에 보시면은 교과서 93페이지에 보시면은 만동묘라고 하는 서원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은요.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에요. 왜 조선에서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냈을까? 그렇죠.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을 조선에 마련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렇게 명나라에 대한 철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긴 했지만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조선이 얻고자 노력을 하는 형식적인 사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진왜란을 거치게 되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죠?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것을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로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명나라를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나라로 섬기는 실질적인 사대의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금,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해서 명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명을 돕는다는 것은 조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명나라를 도와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신이 위험할 줄 알면서도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질적인 사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게 바로 임진왜란 때 제조지은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나라 보도록 할게요. 명나라 전쟁 전에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주다가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밑줄 칩시다. 당시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는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느냐? 야오뚱 반도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오뚱 반도에 있었던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가 임진왜란에 참전하게 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이것은 누구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자, 랴오뚱 반도에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만주의 여진족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가 랴오뚱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랴오뚱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나라의 최정예 부대가 임진왜란 때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여진족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던 것이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들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한편 일본을 보도록 합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밑줄 칠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조선 임진왜란에 동참하지 않았던 다이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열 안 쟀다고? 아, 이거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이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다이묘들이 임진왜란에 동참하게 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모하고 있었을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 내에서 착실하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요, 일본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 다이묘들은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랐던 세력들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새롭게 따르게 된 다이묘들로 세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세력이 한판 일본의 패권을 놓고 벌였던 승부의 자리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임진왜란에서 돌아온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던 다이묘 세력과 그리고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따르게 된 무사 세력 간에 일본 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판 벌였던 전투가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사건이었고요. 여기에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일본 유일의 권력자로 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가 자신의 세력 근거지에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일본의 세 번째 막부이자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에도는 당시에 에도라고 불렸던 지역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하느냐?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오르고 막부를 세웠을 때부터 일본의 수도는 오늘날의 수도인 도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도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새로운 막부, 에도 막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수도는 위치는 오늘날 도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만주 지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그죠? 명나라가 랴오뚱의 핵심적인 정예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던 것은 여진족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명나라가 여진족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하자 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몇 주 칩시다. 이 여진 부족장 중에 하나였던 누르하치가 임진왜란 중에 다른 여진 부족들을 복속시키면서 여진 부족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16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과거 화북지역을 차지했던 금나라의 뒤를 이었다, 계승했다라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지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밑줄 칩시다.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어디를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했다고? 요동, 랴오뚱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했다고. 자, 랴오뚱의 경우에는 명나라가 뭐라고 불렀다고?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렀다고. 다시 말해서 후금이 세워지게 되고 여진족들이 이를 랴오뚱까지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 것이에요? 수도 바로 앞까지 적이 들이닥친 상황이에요.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 조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울 차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조선은 이러한 명나라의 도움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은 임진왜란의 피해가 미처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까지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